그 다음으로 고른 내용은 진정한 공부란 무엇인가입니다. 올바른 학습 방법을 익히고 실천을 통해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공통점은 바로 용기다. 실천하는 용기는 공부의 활용 정점이다. 공부의 핵심을 말하면서 왜 용기를 거론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제 공부라는 단어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갸우뚱하던 고개를 어느새 끄덕이고 있을 것이다. 공부의 사전적 정의는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힙니다. 공부는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배우기만 하고 익히지 않았다면 반쪽짜리 공부를 한 셈이다. 그럼 익힌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익히다의 사전적 정의는 자주 경험하여 능숙하게 하다이다. 결국 한 번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는 것은 공부라고 말할 수 없다. 진정한 공부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반쪽짜리 공부를 넘어 배움과 익힘을 함께하는 온전한 실천을 통해서 완성된다. 배우고 익히다를 한자어로 표현하면 학습이 된다. 익힐 습자를 조금만 파고들면 배우고 익히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다. 익힐 습은 기우와 스스로 자를 합쳐 만든 회의 문자이다. 뜻을 풀이하면 아기 새가 스스로 날갯짓을 연습한다는 의미다. 우리 자신이 아기 새가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어미 새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다가 이제 독립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어미 새가 나는 모습을 통해 날갯짓하는 방법을 머리로는 배웠다. 둥지에서 푸드덕거리며 날개를 움직여도 봤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두 날개에 100% 자신을 의지하여 둥지 밖으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용기다. 배움에서 익힘으로 넘어가는 연결고리는 바로 용기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분명히 처음 시도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생각과 다르게 많이 엉성할 것이다. 그렇게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타인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움츠러들지도 모른다. 또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은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쉽게 잊히지 않는 씁쓸한 좌절감을 맛볼지도 모른다. 그런 트라우마들이 누적되면서 점점 시도하기가 두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용기이다. 여기서 용기의 뜻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용자는 날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배웠으면 날렵하게 실천하고 실패해도 재빠르게 다시 시도하는 날랜 기운이다.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반복하여 경험을 쌓으면 올바른 익힘을 하게 된다. 무조건적인 노력은 정답이 아니다. 의식적인 노력이 축적되어야 최고를 향해 성장할 수 있다. 그럼 제대로 익히기 위한 올바른 경험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정답은 경험이라는 단어 중 시험 험자에 있다. 경험을 한자 뜻 그대로 풀이하면 시험을 통해 지나가다이다. 시험은 우리가 배운 것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기 위한 최고의 전략이다. 결국 제대로 자주 경험을 쌓았다면 그 내용은 온전하게 학습되어 우리의 일부분이 된다. 대부분이 공부를 했어도 남는 게 없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은 익히지 않아서 그렇다. 책을 한 번만 읽고서 그 내용이 온전하게 소화되리라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그냥 단순히 여러 번 읽는다고 내용을 제대로 체화할 수 있을까?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다. 배움만을 고려한다면 많은 사람이 상당히 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배움과 익힘이 조화를 이루어 한 분야의 장인이 되려면 공부에서 익힘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을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논어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말은 하기 시습지 불역열홀이다. 풀이하자면 무언가를 배우고 때맞추어 그것을 익히면 기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다. 진정한 공부에 대해 이보다 더 잘 설명하는 말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 고른 내용은 1년 동안 50권의 책을 읽었다. 1년에 최소 50권의 책을 읽는다. 사실 몇 권을 읽는지 숫자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상황에 맞게 자신에게 정서적으로 지식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읽으면 된다. 그렇게 책을 꾸준히 읽기 시작한 지 꽤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일주일에 한 권씩, 길게는 한 달에 한 권씩 좋은 책을 20권 정도 꾸준히 읽으니 삶에서 무언가 바뀌는 것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사람마다 책 읽는 목적도 다르고 얻는 것도 다르겠지만
내 경우는 확실히 독서를 통해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좋은 책을 꾸준히 읽으면 전혀 다른 주제가 연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최근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그동안 전혀 주목받지 못했던 뇌세포인 미세아 교세포를 다룬 너무 놀라운 작은 뇌세포 이야기였다. 딱 봐도 지루할 것 같은 내용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숙면이 왜 중요한지, 먹는 것이 우리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왜 명상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운동과 뇌의 관계는 무엇인지 등 이전에 읽었던 10권도 넘는 책에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의과학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지에 관하여 매우 중요한 교양을 쌓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책을 꾸준히 읽으면 세상에 대한 이해도를 계속 올릴 수 있다. 양서를 제대로 읽어서 소화하면 무형 자산을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다. 지식은 최고의 자산이다. 돈은 다른 사람과 나누면 반으로 줄지만 지식은 나누면 소유한 사람이 2배가 된다. 요즘처럼 온라인이 활발해지는 시대에는 무형 자산의 힘이 더욱더 커진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신뢰할까? 상황과 맥락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무언가를 제대로 알고 있고 더 나아가 그 지식을 함께 공유해주는 사람을 신뢰한다. 책에서 얻은 지식이라는 무형 자산을 잘 활용하면 신뢰라는 더 고차원적인 무형 자산도 얻을 수 있다. 그 과정이 반복되고 깊어지면 아주 튼튼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소위 말하는 진정한 인맥이 생기는 것이다. 실제로 독서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을 사업에 적용해서 어느 정도의 결과를 만들었고 그 결과를 직접 확인한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요청했다. 그 과정에서 평생 함께하고 싶은 분들과 인연을 만들었고 지금도 많은 분들과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업적으로 좋은 유대를 맺고 있다. 개인마다 행복을 충족하는 기준이 다르겠지만 내 경우에는 삼시세끼 걱정 없고 원할 때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충분히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몽테스큐에는 1시간 독서로 누그러지지 않는 걱정은 결코 없다라고 말했다. 독서는 행복을 줄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노인분들이 독서의 기쁨을 고사하고 문해력이 부족하여 책을 읽지 못해 무료하게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읽을 책은 많고 시간은 넘쳐난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지적 희열을 느끼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노년 생활이 그렇게 된다면 독서야말로 생전의 극락을 경험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독서를 통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보다 행복한 인생도 없다. 그래서 내 인생 말년에는 극락이 기다리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을 따져보면 보상이 큰 선택은 위험이 많이 따르고 반대로 보상이 작으면 위험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생에서 기회가 왔을 때를 잘 살펴보자. 위험이 적은데 생각보다 보상이 큰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과감하게 선택해야 한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독서이다. 독서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좋은 기회와 계속해서 접점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해야 살아남는다.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적은 노력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나는 일반인보다 정량적으로 훨씬 많은 일을 한다.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딱히 그렇지도 않다. 일주일에 80시간 일하면 보통 사람의 2배를 일하는 셈인데 그 중에 독서가 최소한 20에서 40시간 정도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독서가 휴식이나 지적 유의를 뜻하지는 않는다. 정보 습득을 위한 공격적인 독서라서 매우 집중해서 읽고 정리도 해야 한다. 인풋보다 아웃풋이 100배 더 중요하다. 글로 정리하든 영상을 찍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정리한다. 이러면 1년에 아무리 적게 읽어도 50권의 양서를 제대로 읽게 된다. 그렇게 제대로 공부해서 임계점을 넘으면 경험하지 못한 영역에 들어서게 된다. 일단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우선 해줄 말이 많다. 세상 어떤 사람도 자신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싫어하지 않는다. 게다가 교양을 넓게 갖췄기 때문에 많은 사람과 쉽게 대화할 수 있다. 나아가 대화를 통해 높은 신뢰감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확 줄어든다. 여기서부터 노력의 정도의 차이가 벌어진다. 나는 뇌를 매우 신뢰한다. 충분한 지식을 꾸준히 뇌에 쌓으면
무의식의 영역에서 지식의 충돌이 저절로 일어난다. 때로는 책에서 읽은 내용을 마치 내가 생각한 것처럼 말로 술술 풀어낼 때가 있다. 완전히 체화한 것이다. 여러 가지 지식이 충돌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완전히 새로울 때가 많다. 보통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려면 뭔가 180도 확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 99%는 기존 시스템과 똑같고 1%만 다르게 구성해도 전혀 다른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애플은 스마트폰을 최초로 개발한 회사가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아이디어를 약간씩 업그레이드하여 아이폰이라는 제품 안에서 연결한 것뿐이다. 그리고 애플은 세계 최고의 회사가 되었다. 결국 핵심은 제대로 이해한 지식을 완벽히 체화해서 꾸준히 쌓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는 노력 대비 아웃풋이 급격하게 올라간다. 사실 이 글의 제목은 함정이다. 제목에 쓴 적은 노력은 진짜 적은 노력이 아니다. 진실은 노력과 실력의 관계에 있다. 똑같은 결과물을 하수는 온종일 힘들게 낑낑대서 내놓지만 고수는 쉽게 툭툭 던지듯 내놓는다. 즉 노력의 질은 실력에 따라 달라진다. 정량적으로 적은 노력이라고 꼭 사소하거나 부족한 노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개념을 돈과 연결하면 똑같이 10,000원을 버는데 들어가는 시간을 환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누군가는 10,000원을 벌기 위해 1시간을 일해야 한다. 내 경우 작년에 세전수익에서 10,000원을 버는데 들어간 시간을 계산해 보니 정확히 3분 걸렸다. 그래서 평생 노력해야 한다면 초반에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늦은 때란 없다. 어떤 영역이든 티핑 포인트를 넘어가면 보상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그 시작은 내 노력의 보상이 10배, 100배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부터 깨닫는 것이다. 이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나도 그랬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한번 생각의 경계를 깨고 실천해서 임계점을 넘어보자. 그 뒤에는 내가 보지 못했던 세상을 만나게 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것이다. 건투를 빈다.